차가운 기계음이 또 한 번 내 머릿속을 찔렀다. 붉은 레이저가 우유갑의 바코드를 훑고 지나가자 포스기 화면에 서울우유, 리엘, 2출 50원이라는 글자가 무심하게 떠올랐다. 나는 기계적으로 우유갑을 옆으로 밀어내고 다음 물건으로 손을 뻗었다. 꽁치 통조림, 삑. 1,980원. 다음은 양파 한 망, 삑. 2호 500원. 내 이름은 김하나. 26. 서울 관악구의 한 동네 마트. 행복마트의 계산원이다. 이름처럼 내 삶이 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4년제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지만 졸업과 동시에 내가 마주한 현실은 한 편의 신화소설보다는 퍽퍽한 계산대 컨베이어 벨트에 더 가까웠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수천 번의 삑 소리를 듣는다. 손님들의 얼굴은 매일 바뀌지만 그들의 표정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지루함, 짜증, 혹은 그저 텅 빈 무관심. 봉투 필요하세요. 내 기계적인 물음에 앞에 선 중년 여성은 대답 대신 인상부터 썼다. 당연한 걸 뭘 물어. 이걸 그냥 들고 가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나는 속으로만 한숨을 삼키며 비닐봉투 한 장을 뜯어 물건을 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영혼 없는 단어들이 입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었다. 때로는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거는 사람도, 반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도, 돈을 계산대 위에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기분이었다. 대학 동기들은 SNS에 번듯한 회사 명함을 올리거나 해외여행 사진을 자랑했다. 그들의 반짝이는 삶과 내 유니폼 주머니 속에 눅눅한 사탕 몇 개 사이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는 것 같았다. 월세와 동생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 컨베이어 벨트는 나를 어딘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자리에서 맴돌게만 하는 것 같아 불안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마트는 저녁거리를 준비하려는 주부들과 퇴근길의 직장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내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나는 잠시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바코드만 쫓았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물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라면, 즉석밥, 김치, 맥주, 사람들의 고단한 일상이 장바구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줄의 맨 끝에 서 있던 한 노인이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그는 남루한 갈색 점퍼에 낡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았고 깊게 팬 주름은 그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의 손에는 흰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불안한 듯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다시 눈앞의 물건들로 시선을 돌렸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에게는 밀려드는 손님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내 뒤에는 점장님이 매서운 눈으로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계산이 조금만 늦어져도 그의 미간에는 주름이 잡혔고 나는 그 주름이 무서웠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그 노인이 내 계산대 앞에 섰다. 그는 더듬거리며 자신이 들고 온 물건 몇 개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 작은 간장 한 병, 아주 소박한 저녁 식사거리였다. 전부 얼마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려 애썼다. 네. 할아버님, 전부 직캠 800원입니다. 삑, 삑, 삑. 3번의 기계음이 울리고 나는 총액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자 그는 품 안에서 더듬더듬 지갑을 꺼냈다. 오래되어 보이는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그는 지갑을 열고 그 안에서 지폐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탓인지 쉽지 않아 보였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노골적으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아유, 답답해. 뒷사람들 안 보여요. 그 소리에 노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더욱 당황한 듯 결국 지갑에 있던 지폐 한 뭉텅이를 통째로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들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합니다. 아가씨, 내가 눈이 어두워서 여기서 알아서 가져가 주시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다. 하나는 점장님의 목소리를 한 효율성이었다. 빨리 10,000원짜리 한 장 집어서 계산하고 거스름 돈 들여 뒷줄 안 보여. 다른 하나는 아주 작고 희미한 내 안의 목소리였다. 저분을 좀 봐. 얼마나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는지. 뒤에 선 아주머니는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며 대놓고 불평을 터뜨렸다. 세상에. 마트에서 장 보려면 기본은 해야지. 다른 계산대는 텅텅 비었던데 왜 하필 여길 와서.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노인의 등에 꽂히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계산대 위에 놓인 그의 손은 갈 곳을 잃고 헤맸다. 그는 그저 물건을 사고 싶었을 뿐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아주 잠깐이면 된다. 점장님께 욕을 먹더라도, 뒷사람에게 원성을 듣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그래야만 했다. 나는 조용히 계산대의 계산 중지 버튼을 눌렀다. 잠시 불이 꺼진 계산대를 보고 뒷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그리고는 노인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최대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님, 잠시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계산대 위로 손을 뻗어 뒤죽박죽 섞인 지폐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빼서 계산기에 넣고 거스름 돈 3,200원을 꺼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지갑 정리 좀 해드려도 될까요? 다음에 쓰시기 편하게요. 노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경계심 대신 의아함이 서렸다. 나는 그의 지갑을 조심스럽게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나머지 지폐들도 받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보세요. 할아버님, 10,000원짜리는 이렇게 길고 빳빳하니까 가장 안쪽 칸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5,000원짜리는 색이 좀 더 붉고 10,000원짜리보다 조금 작아요. 이건 2번째 칸에 둘게요. 1,000원짜리가 가장 작고 부드러우니까 가장 바깥쪽 주머니에 넣으면 찾기 쉬우실 거예요. 나는 지폐의 질감과 크기 차이를 설명하며 차근차근 그의 지갑을 정리했다. 마치 어린 동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듯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변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내 앞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정리를 마친 지갑을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자 그의 거친 손이 내 손을 살짝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고맙소. 아가씨, 정말 고맙소.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가 계산 가능 버튼을 다시 누르자.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는 무어라 더 투덜거리려다 입을 다물었다. 내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음 손님의 물건을 향해 손을 뻗었다. 빅! 다시 차가운 기계음이 울렸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처럼 차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고요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계산대 위에서 잠시 맞잡았던 노인의 손에서 옮겨온 온기일지도 몰랐다. 물론 점장님에게는 불려가 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김하나 씨, 거긴 자선사업 하는 곳이 아니야. 계산이 늦어지면 가게 전체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다음부턴 그러지 마.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곳은 자본주의의 논리가 지배하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짧은 몇 분 동안. 나는 단순한 행복마트 계산원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존엄성을 되찾아준 김하나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 노인의 얼굴이, 고맙소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친절이었다. 내일이면 모두가 잊어버릴, 어쩌면 나조차도 곧 잊어버릴 그런 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거대한 강철의 바퀴들이 내 평범한 일상을 향해 굴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스며든 햇살에 눈을 떴을 때만 해도 어제의 일은 희미한 꿈처럼 느껴졌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히 내 얼굴을 살폈다. 밤새 뒤척였지만 신기하게도 얼굴은 꽤 생기 있어 보였다. 어쩌면 아주 작은 선행 하나가 내 안에 무언가를 미세하게 바꿔놓은 걸지도 몰랐다. 출근길 지하철은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로 가득 찬 소의 상자였다.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콜을 받고 있거나 텅 빈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는 사람들. 이 거대한 도시 서울에서 어제 내가 겪은 일은 얼마나 사소한가. 그 할아버지는 오늘 아침 식사는 잘 하셨을까? 내가 정리해드린 지갑을 불편함 없이 쓰고 계실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점장님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김하나 씨, 어제 내가 한 말 잊지 않았겠지. 여긴 봉사활동 센터가 아니야. 속도가 생명이라고. 속도가.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에 대한 문제였다. 오전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손님은 뜸했고 나는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제 그 할아버지가 섰던 계산대, 그가 만졌던 물건들, 그가 내게 건넸던 뒤죽박죽 지폐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한 변화의 입자가 떠다니는 것만 같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되었을 때였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소리였다.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낮고 묵직한 진동. 나는 지진인가 싶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직원들과 손님 몇몇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진동은 점점 더 커졌고
이제는 뚜렷한 엔진 소리로 변해 있었다. 일반적인 트럭이나 버스의 소음과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거대한 짐승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울부짖으며 다가오는 듯한 위압적인 소리였다. 무슨 소리지? 옆 계산대의 동료. 민지 씨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마트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흐름이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이 모두 무언가에 홀린 듯 한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과 검은색이 얼룩덜룩하게 뒤섞인 위장 무늬의 군용 트럭이었다. 한 대가 아니었다. 육중한 바퀴로 아스팔트를 짓누르며 들어선 첫 번째 트럭 뒤로 똑같이 생긴 트럭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한 대, 두 대, 세 대, 마치 끝이 없는 행렬처럼 보였다. 트럭들은 비상등을 켠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우리 행복마트 앞 도로의 한 차선을 완전히 점거하며 줄지어 멈춰섰다. 평화롭던 동네 풍경 속에 던져진 거대한 이물질 같았다. 마트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 물건을 정리하던 직원들, 심지어 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던 형광등까지 침묵하는 듯 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창가로 달려가 경악에 찬 눈으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전쟁이라도 난 거야. 아니면 무슨 대테러 훈련이라도 하나 왜 하필 우리 마트 앞에. 사람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내 심장도 쿵, 쿵, 쿵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 군용 차량들이 왜 여기에, 그것도 평일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 마트 앞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때 행렬의 맨 앞에 있던 트럭들 사이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번쩍이는 광택과 짙은 선팅, 주변의 군용 트럭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풍기는 차였다. 저 차는 분명 중요한 인물이 타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점장님이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바깥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김하나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어제 그 노인 말이야. 혹시 무슨 문제 있었던 거 아니지? 네, 아뇨. 전혀요. 그냥 계산 도와드리고. 솔직하게 말해봐.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실랑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냐고. 저 군인들이 왜 우리 마트 앞에 진을 치고 있겠어. 점장님의 다그침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정말로 어제 그 일 때문일까? 내가 친절을 베푼다고 했던 행동이 사실은 어떤 끔찍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걸까? 혹시 내가 돈을 잘못 계산해서 그 할아버지가 손해를 보셨고 그의 가족들이 군대를 동원해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지갑을 정리해드린 것을 도둑질로 오해한 건가?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손끝이 저려왔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로 향하는 것 같았다. 저 계산원 때문인가 봐. 어쩐지 어제부터 이상하더라니.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저 거대한 강철의 바퀴들과 총을 들고 있을지도 모를 군인들 앞에서 나의 결백은 얼마나 무력한가. 나는 이제 마트 계산원이 아니라 정체 모를 군대의 포위망에 갇힌 범죄자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검은색 세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먼저 번쩍이는 군화가 아스팔트 위를 디뎠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각 잡힌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번쩍이는 계급장이, 가슴에는 내가 이름도 모를 훈장들이 여러 개 달려 있었다. 그는 중년으로 보였지만 그의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목표가 정해져 있었다는 듯. 우리 행복마트의 자동문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오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의 발걸음은 마트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져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는 자동문 앞에 섰다. 환영합니다. 행복마트입니다. 라는 경쾌한 안내 음성이 그 어느 때보다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망설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정확히 나를 향해 고정되었다.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점장님은 이미 하얗게 질려 내게서 두어 걸음 물러나 있었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완벽한 고립감과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도망칠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그저 얼어붙은 채 강철의 군화가 내 계산대를 향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내 평범했던 오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철의 군화가 내 계산대 앞에서 멈춰 섰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윙윙거리던 형광등 소리, 냉장고의 모터 소리, 사람들 숨죽인 소리까지도 오직 내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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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북을 치는 것 같았다. 나는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슴을 헐떡였다. 차가운 땀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내 눈앞에 선 군인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반듯하게 다려진 군복의 각,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눈빛.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보였기에 더욱 무서웠다. 그는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타들어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나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억울하다고 소리쳐야 하나, 누가 내 말을 믿어주기나 할까. 어제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님의 지갑을 정리해주던 내 손길, 그를 향해 웃어 보였던 내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김하나 씨,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마트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내게로 날아와 박혔다. 내 이름 세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맞았다. 이 모든 일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 나는 간신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내 반응을 확인하고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제 곧 수갑이 채워질까? 아니면 영장이라도 내밀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박성준 대위입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보다는 어떤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진우 대령님의 명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박진우 대령, 낯선 이름이었다. 내 인생에 대령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박진우, 박진우.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다. 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군인은 없었다. 더군다나 대령씩이나 되는 높은 사람은 내 표정에서 의문을 읽었는지 박대위가 말을 이었다. 어제 오후 이곳 행복마트에서 김하나 씨가 도와드렸던 눈이 불편하신 할아버님을 기억하십니까? 할아버님. 그 단어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제의 그 노인, 설마 그분이 박진우 대령이라고 남루한 점퍼와 낡은 면바지, 더듬거리던 손길, 그 모습 어디에서도 대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분이요, 그분은 그냥, 네, 맞습니다. 박대위가 내 말을 잘랐다. 그분이 바로 박진우 대령님이십니다. 마트 안에 다시 한번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점장님은 입을 해벌린 채 굳어 있었고 구경하던 손님들의 눈은 토끼처럼 동그래졌다. 박대위는 주위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를 향해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딱딱함 대신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었다. 대령님께서는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그분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언제나 명예와 존엄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어제의 그 소박하고 불안해 보이던 노인의 모습과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다. 몇 해 전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거의 잃으신 뒤 대령님의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보다 그분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대위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그분을 불쌍한 노인 혹은 거추장스러운 장애인으로 대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과도한 동정심으로 그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한때 수천 명의 부하를 호령하던 분께서 이제는 지폐 몇 장을 구분하지 못해 쩔쩔매는 존재가 되셨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대령님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존엄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하는 전쟁 말입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제 내가 봤던 그분의 불안한 어깨, 떨리던 손이 다시 떠올랐다. 그것이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 속에서 홀로 싸우고 계셨던 거구나. 대령님께서는 어제도 그 전쟁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불평과 짜증 속에서 또 한 번 패배하고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김하나 씨가 나타났습니다. 박대위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따뜻한 불꽃을 담고 있었다. 김하나 씨는 그분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어른으로 대했습니다. 계산 중지 버튼을 누르고 시끄러운 주변을 잠재우고 그분께 시간을 내어준 그 짧은 순간 대령님께서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주 작은 친절.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였을 줄이야. 특히 지갑을 정리해 주셨을 때. 대령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으니까요. 김하나 씨는 어제 그분께 돈을 정리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잃어버렸던 존엄성을 되찾아 드린 겁니다. 존엄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내 머릿속의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하지만 왜 이렇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내 질문에 박대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가 내게 보여준 첫 미소였다. 대령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친절은 작은 선물로 갚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군인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아준 행동은 우리가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로 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마트 바깥에 길게 늘어선 군용 트럭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격려입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께서 민간인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찬사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대령님께는 어제 김하나 씨의 행동이 수백 번의 훈장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격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를 짓누르던 공포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는 경이로움과 벅찬 감동이 차올랐다. 나를 잡으러 온 줄 알았던 저 강철의 바퀴들은 사실은 나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마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의심과 불안으로 나를 쏘아보던 점장님은 이제 경외감에 찬 눈으로 나와 박대위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수군거리던 손님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어제 그 할아버님께 노골적으로 불평을 터뜨렸던 아주머니도 인파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울컥 하고 터져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었다. 내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세상에 가닿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은 감격의 눈물이었다. 박대위는 내 눈물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 엄숙하게 말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김하나 씨에게 대한민국 육군과 박진우 대령님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거짓말처럼 마트 안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작은 박수는 점점 더 커져서 어느새 마트 전체를 가득 채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다. 나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낡은 유니폼을 입은 행복마트 계산원 김하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한참 동안 마트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 소리의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처럼 공포에 떨던 내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더 이상 슬프거나 두렵지 않았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샘물이 솟아나는 기분이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박성준 대위가 문께 서 있던 다른 병사에게 눈짓했다. 병사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그에게 다가와 고급스러운 벨벳으로 감싸인 길고 네모난 상자를 건넸다. 박대위는 그 상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김하나 씨,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짙은 갈색 나무, 액자에 담긴 금빛 상패가 놓여 있었다. 상패의 위쪽에는 대한민국 육군을 상징하는 멋진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힘있는 필체에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박대위는 상패를 꺼내 들고 그 내용을 낭랑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표창장, 행복마트 계산원 김하나. 윗사람은 투철한 시민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평생을 조국에 헌신한 참전용사의 존엄성을 지켜주었으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 존중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25년 6월 10일 육군참모총장이라는 마지막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트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건 단순히 한 부대의 지휘관이 주는 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영광이었다. 박대위는 표창장을 다시 상자에 넣어 내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단순히 나무와 금속의 무게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그를 존중했던 내 마음과 그 마음에 답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무게였다. 그리고 이것은 박진우 대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전해달라 부탁하신 서신입니다. 그는 상패와 함께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였다. 언제 다가왔는지 점장님이 내 바로 옆에 서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박대위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대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나 씨가 원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한 직원입니다. 제가 다 알아봤다니까요. 하하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던 그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상을 받은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다. 나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잠시 눈물이 쏙 들어갔다. 세상은 때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박대위를 비롯한 군인들이 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내게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나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했다. 그와 병사들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절도 있는 걸음으로 마트를 나섰다. 그들이 떠나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내게로 몰려들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한 애 보는 내가 다 감동했어.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우리 마트의 자랑이야. 자랑. 사람들은 내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손을 잡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인파 속에서 한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어제 할아버님 뒤에서 노골적으로 불평을 터뜨렸던 바로 그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로 내 앞에 섰다. 아가씨,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마음까지도 움직인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내가 받은 가장 큰 상기일지도 모른다. 군용 차량들이 모두 떠나고 마트 안의 소동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점장님은 나에게 오늘 하루 특별 휴가를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사양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기적이 시작된 곳, 나의 평범한 계산대. 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손님을 맞았다. 빅, 기계음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차갑거나 지루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 삶의 일부이자 내 자부심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손님들의 얼굴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무표정한 얼굴 속에 감춰진 각자의 사연, 지친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 모두가 박진우 대령님처럼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조금 더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내 계산대 옆에는 점장님이 의기양양하게 세워둔 표창장 상자가 놓여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그것을 쳐다보고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싫지는 않았다. 그날의 업무가 모두 끝나고 나는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표창장 상자와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행복마트서의 자동문을 나서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마음에 콕 박혔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대단한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주고 그 마음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가슴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일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박진우 대령님의 편지를 열었다. 힘있지만 조금씩 떨리는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김하나 양에게 나는 어제 한 젊은이에게서 평생을 지켜온 군인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을 선물 받았소. 그것은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소. 세상이 내게서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던 것을 김양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주었소. 나는 평생 명령과 복종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어제 김양의 행동을 통해 공감과 존중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소. 군대는 군대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했지만 이것은 늙은 군인 박진우가 젊은 영웅 김하나에게 보내는 진심이요. 부디 이 늙은이의 서툰 감사를 받아주시오. 김양의 앞날에 언제나 오늘과 같은 따스함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소.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강물이 흐르듯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나는 책상 위 표창장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내 인생의 훈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진짜 훈장은 이 상패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오늘의 기억이다. 사소한 친절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다. 내일도 나는 행복마트의 계산대에 앉을 것이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수없이 삑소리를 내며 손님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의 자리가 결코 작고 초라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은 누군가의 지친 하루의 작은 쉼표를 찍어줄 수 있고 한 사람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라는 것을. 선행의 파장은 돌멩이가 만들어낸 물결처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리 퍼져나간다. 나는 어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 파장은 군대를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이제 내일이 두렵지 않다. 이 세상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가장 비범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